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맞수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제 열리게 되고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하루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초유의 총리 청문회가 이제 진행이 되자 여야는 시작부터 책임을 밀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기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발을 했는데요.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 좀 이 사안을 좀 어떻게 청문회 시점으로 지켜봐야 될지 두 분의 말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성민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는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해놓고 왜 자료를 내지 않느냐라고 후보자를 몰아가는 그 프레임은 굉장히 좀 저열한 공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했던 자료 중에 받지 못했다라고 알려진 게 지금 보면요. 네.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녀의 성적표, 그리고 생활기록부, 학생기록부 이런 거라고 하거든요. 그 외에도 전처의 출입국 기록 이런 것들까지 자료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해놓고 어떤 사생활 침해적인 자료 요구를 해놓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불성실한 후보자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청문회를 보면서 계속 있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증인과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의 그 협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애초부터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닙니다. 이 참고인 그 청문회 자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18일에 협상이 결렬이 됐었는데 어쨌든 그때 국민의힘 측에서 냈던 증인과 참고인 명단이 있었고 그중에 민주당 측에서는 5명 정도 가능하다라는 협의를 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협의를 진행하고 이제 20일 정도에 최종적으로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 동안 계속해서 3명을 더 요구하거나 기존에 합의했던 4명을 빼고 3명을 추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계속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난항을 겪었던 거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20일 그 당시에 6시를 넘게 되면 증인과 참고인 모두 부르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저는 전략의 실패이자 무리한 정치 공세의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리한 정치 공세, 비상식적인 자료 제출 요구다. 네, 이 지점에 대해서 좀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혀 동의하는 부분들이 없다라고 봐야죠. 말씀하신 부분들 죄송하지만 그 국민의힘이 아니라 청문위원회가 공통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일방의 요구가 아니었다는 점 제가 먼저 짚어드리고 민주당이 그 야당 시절에 한덕수 전 총리 청문회에서는 1000건 넘는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민주당이 거의 반백년 전에 있었던 증조보호의 증여 관련된 내용까지 증거 제출을 요청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비상식적이고 저열한 자료 요청을 한 것이고 지금 국회 인사청문위원회가 고작 90여 건 자료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90여 건 중에서 지금 20건 남짓한 수준만 제출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마저도 김민석 후보자가 과거 그 불법 정치자금 관련해서 2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과거 전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국회 물음에 없습니다. 4글자로 일축을 해서 보내왔습니다. 그런 것까지 카운팅을 해서 지금 추계를 한 것이 25.7% 답변을 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불성실한 부분이라고 야당은 당연히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증인 문제도 5명 정도를 조율을 못해서 결국에는 1명도 증인이 없는 청문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당이 과도하게 뭉개기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야당 입장에서 증인 없는 청문회를 저희가 좋아할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논의를 부린 것이고 민주당이 전처를 왜 부르려고 하느냐라고 한 핑계를 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부부, 김문수 전 장관까지 같이 부르자라고 억지를 썼습니다. 도저히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식의 어깃장이었다라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여당이 자신들이 야당 시절에 했던 것들을 깡그리 잊은 채 지금 여당이 야당을 탓하는 그런 총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저는 김민석 후보자도 참 부끄럽다라는 걸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청문회를 통해서 다 소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측에서도 청문회를 지켜보면 된다.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다. 청문회에서 입증을 할 것이다.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무엇이 입증이 됐습니까? 입증을 하기는커녕 입증을 위한 근거 자료조차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청문회 자체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미 김민석 후보자는 총리 임명 전부터 임명된 것처럼 총리 행세를 했던 그런 전적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야당의 검증 역할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증인과 자료 제출 문제뿐 아니라 이번 이 청문회에서 의혹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 박민영 대변인께 여쭈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이렇게 소명이 된 것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애초에 그 민주당 측에서는 야당의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것이 과도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좀 소명이 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청문회 전부터 어느 정도의 소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실상 청문회는 시작이 됐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SNS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주 이제 본인의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고 뭐 사적 채무부터 시작해서 아들의 교육비 관련한 문제 혹은 뭐 아빠 찬스를 쓴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공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도 저는 비슷한 논쟁이 되풀이됐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아들의 이제 교육비와 관련해서 처음에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전처가 양육을 전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본인의 칭화대 석사 학위와 관련한 의혹 제기가 있자 SNS에 본인이 탔던 비행기 편명과 체류 일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는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자료를 보고 다시 뭐 원본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더니 또 칭화대 석사 논문에 쓴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계속 어떤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께서 여러 면에서 아들의 뭐 교육과 관련한 것도 다시 한번 답변을 하셨고, 뭐 칭화대와 관련한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 외에 이제 재산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의금, 출판기념회가 각각 뭐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 축의금 받았을 때는 뭐 친정집에 다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외에 이제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때 이제 본인의 아내의 친정으로부터 받았던 금액들을 다 합쳐보면 그것이 도합 한 5년간 2억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했던 어떤 재산과 관련한 문제들을 후보자께서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현역 의원들과 민간 기업 출신 인사들이 합류했는데 현역 의원들이 이제 많이 지명이 된 거를 두고는 청문회 통과를 좀 염두에 둔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 또 민간 기업 출신 인사들은 난항이 좀 예상도 된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이 실용성을 이제 생각을 해서 이런 인사가 단행된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 인사를 좀 한마디로 좀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번에는 박민영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일단 답변 기회가 없었어서 그 이번 질문 먼저 좀 반박을 드려볼게요. 그러시죠. 예.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서 저희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도 해명된 것이 없는데 파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와서 새로운 의혹 제기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하겠죠. 기본적으로 그 이자조차 내지 않은 채권 채무 관계가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부랴부랴 갚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이죠. 자녀 관련해서도 생활비를 전처가 냈다라고 하지만 정작 전처를 뭐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객관적인 다른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면 되거든요. 그 생활비 같은 것들도 전혀 소명이 안 됐고,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도 사실 객관적인 문서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죠. 또한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8억 가까운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편법을 자백한 것이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은 김민석 후보자가 모두 발언에서 아니 왜 정책 검증을 하지 않느냐, 나 정책 잘한다 이렇게 사실 어필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20-30% 수준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IMF 직후가 20-30%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50% 육박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가 부채가 GDP 대비 50%가 넘어가면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 15% 가까이 폭등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30조 추경, 20조를 빚을 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분이 총리를 하는 것이 맞는가? 의구심이 들고, 심지어는 국가 예산이 얼마냐, 정부 예산을 물어보는 것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뉴스를 조금만 봐도 당연히 알 수 있는, 저는 국민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오히려 도덕성보다 이런 실력 문제 때문에 총리로 적합한 인사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아마 내일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른 인사도 사실
정치인들을 많이 기용을 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청문회 불패라고도 표현을 하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온전한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완전히 분리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출신들이 장관이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각제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서 입법부의 식솔들이 행정부로 들어가면서 온전한 견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인 출신들이 많아지게 되면 국정감사도 맹탕이 될 수밖에 없고 행정부의 폭주를 국회가 제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받지 않는 행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욕이 좀 읽히고요. 또 이제 짧게만 첨언드리면 안규백 장관,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내란 종식을 얘기하면서 국방부가 내란 종식을 하는 곳은 아니죠. 사실 계엄이 끝난 직후에 이제 법적으로 내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레토릭으로 부적절한 인사를 하고 있고,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것은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만을 대표하는 곳이 아닙니다. 노측과 사측이 엄연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노측 사측을 중재해야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민노총 구성원이, 그러니까 현장 경험만 있고 정책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뭐 차관이나 뭐 정책보좌관도 아니고 장관으로 기용하겠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앞으로 사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저희가 엄밀히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총위원장 출신 고 장관 인선 지명에 대해서는 좀 뒷부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그 11명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매우 좋은 인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력과 파격, 탕평을 동시에 잡은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력 같은 경우에는 뭐 AI 전문가를 과기정통부에 기용을 하기도 했고, 네이버 대표를 이제 뭐 중기부 장관으로 지명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면 AI 수석을 만들기도 했고, 우리나라만의 어떤 절대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AI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신산업, 혁신산업을 일으켜서 어떤 경제를 부흥시켜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흐름의 일관된 모습을 대통령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에도 어떤 실력 면에서는 정치인 출신을 많이 기용했는데 이게 동시에 이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인사이면서도 여러 상임이라든지 의정 활동, 그리고 국민들께 여러 모습을 보이면서 검증된 인사들을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탕평 같은 경우에는 뭐 보훈부 장관에는 한나라당 출신 의원인 권오을 그 장관 후보자를 이제 지명하기도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농림축산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인사를 유임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부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어떤 실용주의 그리고 능력주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부합하게 인사를 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하나하나가 다 흠잡을 데가 없는 인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네. 그럼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부에서 발탁이 됐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인데요. 여야 일각에선 이 양곡법에 대한 입장 변화와 계엄 당시 무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인선 역시도 적절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뭐 우려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농림축산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 부딪혔던 일도 있고, 뭐 농민단체들의 목소리를 좀 무시했던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세간의 비판이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이 대통령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뭐 탕평의 의미로서도 좋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계속 얘기해왔던 어떤 실용주의의 노선에 부합한 인사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장관 후보자, 장관이시죠, 장관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면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임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 탕평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또 동시에 국무회의나 이런 때 이 장관을, 송 장관을 보셨을 때 어떤 준비가 잘 된 인사 같았고 능력이 있었다라는 이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정말 이 진영이라든지 색깔을 구애받지 않고 쓸 사람, 그리고 당장 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비워둘 수 없고 그에 맞는 적임자다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박미영 대변인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만큼은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라고 좀 평가를 좋게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보여주기식의 인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의 인사를 유임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여대야소 국면에서 충분히 결정권이 있는데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상당한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긴 하거든요. 심지어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그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농해수위를 직접 방문해서 여당 의원들을 면담을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던
만큼 많은 불만들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정권을 창출을 했는데 왜 전 정권 인사를 써서 국무위원 이 아까운 인사권 하나를 포기를 하느냐, 당연히 그런 우려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이해관계와 이런 욕망들을 잘 조율하는 것이 또 리더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바로잡기를 기대를 하고요. 다만 송미령 장관이 양곡법에 대해서 입장을 180도 선회를 하게 되면 이것이 저희가 구색맞추기 인사라고밖에 읽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정권 인사를 쓰는 것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전 정권의 국정 철학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일부 수용을 하면서 이 장관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절충을 하는 실질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정파성 때문에 양곡법을 비판했던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도 양곡법의 위험성 때문에 통과를 시키지 않았던 법이고요. 실제로 반농가가 쌀농가로 전환하는 것은 쉽고 정부가 무제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수요가 무한정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쌀농가가 얼마나 늘어날지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소요 자체도 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 그 송미령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실정을 하지 않도록 이런 우려사항들을 잘 전달을 하고 좀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해야지 이런 탕평의 의도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곡법에 대해서는 전 정부의 좀 그 철학을 좀 그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이제 송미령 장관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 추진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네요. 그렇죠. 이제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갈 수 있는 자리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어쨌든 대통령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철학과 어떤 정책적인 노선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걸맞는 어떤 각오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어쨌든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이고 네. 정말 어떤 실용주의 인선을 말 그대로 실천하신 하나의 행보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께서 지금 계속해서 대선 때 이야기하셨던 거를 하나씩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 예를 들면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라는 것도 취임 첫날 업무 1호 이제 지시사항으로 이 비상경제 대응 TF를 만들어라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네. 그 외에도 뭐 AI 수석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아니면 기업가 출신들을 이렇게 영입해서 장관 자리에 앉히는 거, 그것도 AI와 관련된 사람들을 앉히는 거, 그 외에도 정치보복 같은 경우에는 우려할 필요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인선을 보여주고 있고, 여야 이 지도부들을 불러서 오찬을 하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계속해서 이 민주당과 이 대통령께서는 계속 야당을 향해서 여러 가지 대화와 소통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네.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방장관 후보자에는 64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또 현직 철도기관사인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요. 양대 노총위원장 출신 중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노동운동가 출신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례가 있긴 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운행 중에 발탁이 됐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또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두 명 인사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먼저 또 이렇게 첨언하실까요? 좋습니다. 그 운행 중에 발탁됐다는 거는 너무 조금 언론 그런 추구형 멘트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인사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를 좀 파악을 해본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고사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자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본인이 감내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간에 사전에 익스큐즈를 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실에서도 최소한의 이 검증 절차 국회로 가기 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운행 중에 발탁이 됐다. 이건 너무 과한 립서비스다. 물론 이제 사전에 이런 이제 생각이 본인의 좀, 의사도 예, 예, 물어보는 게 이제 관례죠. 그렇죠. 예. 그 검증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뭐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김영훈 민노총 위원장은 걸맞지 않은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 11명의 어제 인선 중에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낙선을 낙마를 시켜야 한다라고 하면 전 이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직 검증 전이긴 하지만 민노총의 어떤
지금까지의 노선과 성향 그리고 이제 짊어져야 될 그런 노조라는 집단을 생각을 했을 때 고용노동부가 가치 중립적으로 일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저는 사회부 총리 격으로 올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히 높은 층위의 그런 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들에게 직접 근로감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고용 법률 관련해서 규제를 할 수가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근로제는 물론이거니와 기업 경영상의 상당한 변화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사정이라고 하죠. 노측과 사측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양측을 절충하고 조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노총도 아니고 민노총이라고 하는 전 국민이 정파성을 이해하고 있는 이런 집단의 위원장 출신이 노동부 장관이 되면 과연 사측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식의 사고로 사측을 악마화해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측과 사측이 이해관계가 다르다라고는 하나 상생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로운 관점이 필요한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분이 얼마나 이 중립적인 입장을 잘 견지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과거에 이런 식의 인선이 없었던 전례가 없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 부분을 숙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규백 의원을 짧게 말씀드리면 국방위원장을 오래 하셨던 건 맞죠. 그런데 국방위원장은 감독을 하는 사람이죠. 국회는 견제하는 역할이고 행정부 국방부 장관은 집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지휘통제 경험도 없는 방위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장성들을 적재적소에 인사하고 우리 군사훈련에 공백 없이 국방 시스템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당연히 물음표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관료가 정책을 많이 알아도 갑자기 사장으로 부임해서 기업을 경영한다라고 하면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재고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 그 경력을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선 의원이신데 국방위원장까지 지내신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국방위라는 상임위 한 곳에서만 15년 정도 가량을 계속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하는 얘기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 2년을 하면 그 분야의 모든 현안과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임위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들여다보는 자료들 그리고 지적해야 될 문제들, 개선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게 국회의원의 자리이고 또 상임위에서의 하는 의정 활동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해서 특히 김용현 전 장관 사태를 보면서 그리고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끌어들여져서 여러 가지 계엄의 비선으로서 역할했던 것들을 보면서 어떤 군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문민 국방장관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됐던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인선을 했다. 그러니까 군에 대한 이해도 충분하게 갖추고 있으면서 그리고 군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면서 또 동시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그러니까 최초의 민간인 국방장관으로서의 첫 발을 끊는 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인사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운행을 이제 하시느라 휴대폰을 끄고 가셨다, 운행을 마무리하셨다라는 장면을 봤는데 저는 이건 쇼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증의 과정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언제 어떻게 발표할 거다는 사실 미리 공유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비서관 인선이 날 때 그날 나는지 몰랐습니다. 검증은 받았지만 언제 한다고 말을 해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쇼였느냐 아니느냐 보다도 이런 인선이 국민들께 어떻게 다가갈까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나와 같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노동자들의 목소리 혹은 현장의 목소리 산업재해라든지 장시간 노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 현안에 대해서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노조 활동을 하시고 그 외에도 공익위원으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살필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춘 인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좀 기대감을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습니다. 오늘 26일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접점을 찾지 못해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나오면 좋을까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전 정권 인사 유임도 하고 뭐 통합 얘기도 하고 지도부 오찬도 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밥만 같이 먹는다고 통합이 되지는 않죠. 조금 더 구체적인 조치,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그 시작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는 양보도 아닌 것이 원래 제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를 하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국회 오랜 관례였습니다. 단순 관례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국회 내 힘의 균형을 맞추고 국회 내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민주당이 국회 내 모든 요직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면서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국민의힘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말밖에 되지가 않죠.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법사위원장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야당 탓을 해도 국민들께서 모든 이 권력 구조의 압도적인 힘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법사위원장 같은 최소한의 검증 기능조차 양보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앞으로 발생하는 국정의 모든 실책은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거든요.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협치의 오로지 의미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선택의 책임은 민주당이 지면 될 것입니다. 네. 일단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원래는 2년 주기로 보통 상임위원장이 바뀌고 이제 직전에 했던 협상이 그 주기로 바뀌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 당대표 후보 출마를 하시겠다고 나서면서 걸석이 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리고 그 사이에 조기 대선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야당에게 무조건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네. 저는 국민의힘이 어떤 뭐 상임위원장 자리를 주지 않으면 보이콧하겠다라는 식의 태도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사건건 어떤 조건들을 계속 거는 모양새거든요. 뭐 예결위원장 자리, 법사위원장 자리 또는 다른 상임위의 자리 이런 것들을 넘겨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더욱더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판을 민주당이 계속 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원내대표끼리 정례회동도 하기로 했고 대통령과 최근에 직접 만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는 환경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쯤 듣고 오늘 청년 맞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